여야의 당권 경쟁 구도가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뚜렷한 맹주가 부각되지 않는 가운데 춘추 전국시대를 맞는 양상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의 출마로 꺼져가는 흥행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국가안보보장회의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난의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 먼저 듣겠습니다.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말고 당당히 소신을 지켜라.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심경이 담긴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장 교수님, 네.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해석하는 건 좀 억측이 있다고 보고, 최근에 여러 가지 신공항 문제라든가 지금 사드 배치 문제, 이것 가지고 지금 국책사업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상당히 지금 내부적인 어떤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원론적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이 원칙화, 신뢰, 소신,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그리고 계층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 어떤 사회의 시스템의 어떤 장점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모두 포용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익 집단의 어떤 소리, 이것을 네. 들으면서도 대통령으로서 국가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강력히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 오늘날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큰 덕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사는 통치술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인이라고 봤을 때 네.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 우수석, 일련의 이런 것들도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흔들림 없이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갖다 놔도 되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어떤 고유한 좀 고도의 국정에 대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야당이 요구할 때마다 이것을 교체를 한다면 대통령의 의미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난 정권, 역대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끊임없이 개각을 요구하고 이랬을 때, 그때 당시에 바로바로 인사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의 영향이 상당히 잠잠해져 있을 때 그 후에 그 인사를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이번 언급은 우수석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고 원론적인 멘트라고 봅니다.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다. 이게 정확한 대통령의 말입니다. 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드 관련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랬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5차 핵실험 가능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도발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NSC 회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공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일단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한 얘기라면 사실은 좀 맥락이 안 맞거나 조금 부적절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이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안보 문제하고는 그렇죠.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비리 문제하고 이 국가적인 그 안보 문제하고는 확실히 구분을 이제 지어야 되는 거고, 대통령도 그런 정도는 충분히 전 구별을 하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흔들기라고 좀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이 듣기엔 좀 거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판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민주국가에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정부든 간에 사실은 뭐 야당의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아무리 흔들더라도 뿌리가 굳건하면 사실은 뭐 태풍이 불더라도 뭐 버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사드 어떨까. 관련이라 하더라도 무수한 비난과 그렇죠. 저항이란 흔들린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런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협치를 계속 강조해 오셨잖아요. 20대 예. 국회 이후에. 그렇다면 야당하고도 좀 더 소통을 강화해서 그걸 돌파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저는 이게 사드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재 위기 이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언급인데요. 역시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런 거취 문제를 비롯한 이런 거를 사실상 상당히 담아서 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대통령의 뜻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일단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임기 말 이런 권력 누수 현상을. 그래서 이제 정면 돌파를 하고 우병우 수석을 일단 재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병우 수석 계속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구하기를 하겠다. 뭐 이런 거로 보이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심정을 그런 전략적 판단과 심정을 이해하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왜냐하면 법적인 이런 고위직에 있는 경우는 책임이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적인 책임이 있고 국민정서법에 따른 책임이 있고 또 정무적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법적인 책임만 따지면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진경준이가 이제 부동산 매각에 관여했느냐 네. 하는 게 딱 부러지게 나온 거는 현재 의혹은 제기됐지만 그래서 딱 부러지게 입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런 때 한번 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 거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과거 인사 스타일을 보면 양김씨, YS DJ,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을 보면은 또 언론과 여론의 이러한 흐름에 예. 같이 파도를 타주는 이런 정치를 많이 해왔어요. 비록 그 의혹이 딱 부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국민 정서라든가 여론에 해서 교체 줄 때 오히려 김영삼 전 대통령 오히려 또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여론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언론에 이런 반대설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거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에 좀 가까운 양태인데 MB는 지질이 비슷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중간 양태고 그런데 적정 시기에 네. 이것 때문에 법적인 책임에서 바로 교체한 게 그렇더라면 8.15 예. 어차피 개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적정 시기에 여러 가지 정무적 책임 이런 거를 물어서 예. 적정 시기에는 교체해야 민정수석이 전체에게 감독기능을 하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지는 않고 아울러서 오늘 도움되지 박 않을 것 대통령이요. 박 대통령이 사드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달라. 또 불순 세력이 가담하지 않아야 된다. 가려내야 된다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본부장님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그래서 뭐 초점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 사드 배치 관련한 부분들, 네, 이것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회의 자체가 NSC 이제 안전보장 회의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내용들을 얘기했을 텐데 단순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얘기에 어떤 심경이 담겨 있느냐 여부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기들이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이제 비장함이 좀 묻어날 정도예요. 대통령 흔들기를 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고 소명의 시간까지 이제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이제 비장감이 묻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어쨌든 이것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이 정권 자체를 그리고 또 대통령 자체를 흔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것을 단호하게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 교체라든가 이런 것으로 네. 하기보다는 어쨌든 일단 방어하고자 하는 이제 의도로 읽혀지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전처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권 초반기였다, 또 중반 이전까지였다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충분하고 또 정권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쨌든 커버할 수 있는 네. 힘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여당도 상당한 결집력을 갖고 있었고 또 여대 야수 상황이었고 그런 면에서 의회도에서도 방어가 가능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대통령 임기 말 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사실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국회도 지금 이제 여소야대로 바뀌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쨌든 방어력 자체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그 어떤 악재보다도 실제 가장 큰 악재인데 이것을 과연 끝까지 버텨낼 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인 상황이다. 회의적이다. 네. 그런 가운데 야당 우병우 수석을 상대로 거듭 퇴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시한폭탄이 제깍 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우병우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거리고 있습니다. 우수석이 사퇴해야 박근혜 대통령도 살고
검찰도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검토하는 것이 검찰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사받는 사람이 현직, 그것도 민정수석에 버젓이 앉아있는 것은 이상한 나라의 청와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 수사를 해봐 하는 협박입니다. 우 수석은 물러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자연인 우병우로 돌아가 수사를 받아야 된다. 거듭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사실 야권,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 좀 확실한 한 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뭘 좀 알긴 아시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자제하는 것이다. 뭔가.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시한폭탄이 터졌죠. 저는 터졌다라고 봅니다. 터진 거고 이제 남은 거는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이제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진 사퇴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찌됐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또 현 정부를 위해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은 좀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정무적 판단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에서의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조금 에러를 겪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변에서 좀 도와줄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김재원 정무수석 같이 아주 기획통 같은 분도 지금 청와대에 계신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빨리 좀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그러니까 이게 레임덕을 사실은 막기 위해서라도 전 이런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민정수석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수석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한 겁니다. 대통령의 관점에서 참모진에 보자면. 불과하다. 그렇죠. 그리고 수석이 하는 일이 대통령이 하는 일만큼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이걸 좀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민정수석 할 사람 대한민국에 지금 넘쳐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들 다 하셨는데 법적인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불거진 의혹 또 현재까지 나온 그 정황들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또 말을 또 바꾼 그런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정상이다. 이미 시한폭탄은 터졌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권력 획득도 어렵지만 권력 유지하는 것도 훨씬 어려운 것이 오늘날 다원주의 이익 집단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병우 수석 같은 문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우병우 수석이라면 저도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지금 이 사안이 우병우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 정권과 야당과의 문제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지금 우병우 수석을 사퇴시키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퇴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길게 보면 내년 대권을 앞두고 여당의 어떤 당원인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예. 향후 대권 지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야당의 큰 정치적인 그런 전리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우병우 수석이 하차를 하면 다른 분이 들어와 수석을 하고 그러면 수많은 정권의 다른 라인업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당이 또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것을 당분간 확실한 팩트가 나올 때까지 저는 기다릴 이것을 것이다.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여권 내에서는 사실 비박계도 이미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를 촉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를 먼저 잠시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네.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께서도 그렇고요. 본인도 그렇고 제가 아까 네. 일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석도 좀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주면 아마 정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경원 의원 본인이 억울한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정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김 본부장님, 예. 여권 내에서는 사퇴하는 것이 우리가 좀 전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자리에 있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두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어떻든 지금 야권은 지금 예. 즉각 사퇴라든가 해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 비박계의 또 상당수 인사들이 이제 당신 권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옷을 벗고 조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논조는 좀 다르지만 네. 물러나라고 하는 데서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했지만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야, 그리고 딱 법적 책임이 안 드러났으니까 내가 교체할 수 있느냐 하는 네. 심정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략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은 정무적 책임, 법적 책임은 당장 안 늘어났다. 그건 이제 검찰 조사가 나올 거고 그건 이제 그때에 따라 필요하지만 정무적 책임이라는 거와 이런 또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론과 함께 타이밍을 중시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진경준 검사장이 작년에 승진할 때 네. 제대로 뭐 그때 주식 80%가 나왔지만 어떻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대로 검증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검증을 했는데 뭐 그걸 봐줬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정무적하고 법적인 거에 경계선에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지금 군대 가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규정을 어겨가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만으로도 고위 공직자가 있다면 정무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거나 교체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또 하나는 지금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때 현직 민정수석으로 가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걸 계기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한다든가 어떻든 8월 초라 중순에 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전후에 어떻든 사퇴라든가 교체가 적정 시점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퇴하는 쪽에 더 대통령을 보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예, 그런 게 쪽으로 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느 것이 국정의 안정성을 더 이제 강화 내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이제 국정의 안정성을 훼손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볼 텐데 국정의 안정성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대중이 어쨌든 일정 부분 호응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대통령이 어쨌든 의회도 설득하고 야당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직의 어쨌든 이 민정수석이 그 자리를 갖고 이제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어떻게 이제 현직 갖고 수사를 받느냐 자체의 문제 제기 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냐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문제 제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면서 아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흔들기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 자체로 사실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 또 대중의 관심을 어쨌든 다른 제대로 된 국정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상실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 흔들기가 돼버리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나라가 그 불안해지는 자체가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문제를 뭐 이제 이 법적인 측면에서 정말 억울한 측면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고 실제 나중에 수사를 해봤더니 정말 뭐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국정의 안정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식은요. 대통령의 인식은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대변인을 통해서 국정 흔들기다라고 이제 대변인이 밝혔단 말이죠. 네. 이런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번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고언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정 흔들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국정 흔들기라고 하는 맥락 또는 대통령 흔들기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자면 네. 자 지금 우병우 수석을 계속 그 자리에 두는 게 나을까요?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야당으로서는 이것처럼 좋은 호재가 없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수 언론까지 지금 함께 나서서 도와주는 격 아닙니까? 야당으로서는 얼마나 좋은 이런 그야말로 꽃놀이패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아마 활용하고 뭐 끌고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더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다른 사안까지도 역풍이 불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전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지점을 판단 내리는 게 그게 결국은 정무적 판단 아니겠어요? 네. 그걸 좀 잘 판단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좀 전에 과연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야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권도 일부 동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국 의원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뭐 이미 2010년도에 스폰서 검사 문제가 발발했을 때 저는 그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서 공수처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던 일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안 됐는데 저는 뭐 공수처 꼭 필요하다고 봐요. 본인은 좀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 CCTV를 가리기 이전에 스스로 사임을 해야 된다고 봐요. 2010년
스폰서 검사 때부터 공수처 꼭 필요했다. 정병국 의원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김 본부장님 흐지부지 유야무야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소위 공수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사실 있어요. 그 양측면을 봐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진경준 사건에다가 홍만표 사건, 이제 우병우 이제 의혹 수석 의혹 제기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제 야 도저히 검찰에 이제 자체 자정을 맡기기는 어렵겠다라고 해서 검찰 개혁 방안이 뭐냐 해서 이제 나오는 게 고위 공수처 네. 방안이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검경 오랫동안 거론되어 온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이제 기소 독점주의를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되느냐 말아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단순히 2010년뿐만 아니라 10여 년째 논의되어 오는데 그렇죠. 한 번도 또 여야의 입장이 좀 갈리고 그래서 한 번도 처리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양 측면은 봐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서 이제 검찰이라든가 법조인, 그다음에 네. 국회의원 또 차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이 들어가냐마자 논란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는 거 원래는 외국의 경우 검찰이라든가 연방 수사국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검찰에 못 맡기니까 또다시 옥상옥을 두게 되면 네. 거기에서 과연 그러면 기소권을 주느냐 논란이 있는데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다 줄 경우 이런 식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별도로 다둔 또 다른 검찰 경찰에 외하는 경우는 외국의 사례가 거의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나 이제 검찰에 못 맡기니까 이런 걸 맡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네. 이거는 그러한지 만들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그런 시기가 지금 무르익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논의해봐야 지금 된다. 본격에서 이번은 그래서 공수처의 현재 기존의 안 중에 문제가 네. 있다면 고치고 그리고 이거를 채택할지 말지를 한번 이번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검토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한번 해보자 논의를. 예. 이제 OECD 에서 이제 매년 뭐 각 나라의 각 국가의 이제 정부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이제 비교해서 내놓는 자료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OECD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15년도에 내놨는데 뭐 정부의 신뢰도도 있고 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법 신뢰도가 이제 있는데 네. 그때 보면 이제 42개국이 조사 대상이었거든요. OECD와 이제 그 가까운 나라들 포함된 것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법 신뢰도가 27%였어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은 54%였거든요. 54%의 그러니까 절반 수준. 42개국 조사 대상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차지한 순위는 이제 뒤에서 네 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38번째 였다는 신뢰도보다 말씀이시고. 정부 신뢰도보다 훨씬 더 이제 낮게 사법 신뢰도가 다 상황이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절대적으로도 또 OECD 국가들과의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의 기관들이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검찰과 법원들 그 중에 신뢰도를 낮추는 게 이제 검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런 목표에 맞게 어쨌든 이런 신뢰를 좀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황 짚어봅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에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화합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희옥 비대위원장 이야기 먼저 들어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좌절하고 마느냐의 분수령은 바로 당의 화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화합하고 전진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흠이 있으면 더욱 좋은 바둑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남은 3주는 국민들께 미래를 향한 당의 비전을 알리고 통합과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느냐 좌절하느냐는 당의 화합 여부에 달렸다. 그런데 이른바 비박계에서는 진상조사, 법적 조사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의 이야기 마저 들어봅니다. 공천이 한창 진행이 되던 지난 3월이었습니다. 예. 공천에 청와대가 개입하냐 아니냐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예. 나중에 이게 살생부 공방으로까지 번졌고요. 당시 현기현 수석은 당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공개한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절대 사실이 아니다.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결국 청와대 개입은 있지도 않는데 김무성 대표가 허위로 이런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죠.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매도된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괴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은 이번 청와대 공천 개입 김무성 대표가 허위로 유포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녹취록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인데 장 교수님, 네. 사실 이런 상태라 그러면 다음 달 전당대회 그 이후에라도 갈등 봉합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정당이 시끄러워야지 정당 아닙니까? 그것이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고 국민들한테 관심 끌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새누리당의 지역적 맹주라든가 지도자가 지금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수 정권, 보수당의 새로운 지도자를 창출하기 위한 과거의 YSTJ의 어떤 40대 기술론처럼 그런 것이 지금 집권 새누리당, 네. 지금 보수 정당에 지금 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 네. 물론 뭐 사적인 대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명한 기계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이것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죠. 녹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접한 상황을 보면 사적 대화도 대화할 수도 없고 그동안의 정치적인 행태를 보면 여당, 야당, 정치권 전체가 보면 공천과 관련해서 수많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했을 때 나중에 그것을 그때 당시에 누가 실수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걸 터뜨린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어떤 우리 평상적인 인간 사회에서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런 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새누리당은 이것은 지금 네. 개파라든가 분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다. 봅니다. 다만 친박과 비박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 이것은 당의 어떤 개파라는 것은 한국 정당 정치에서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역주의에서 일단 태생이 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일시 다 수그러 들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를 앞두고 잠시 나왔다가 다시 대선이 시작되면 다 없어질 겁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에 불과하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 확실하게 진상 규명을 하는 게 맞죠. 이번에 뭐 혁신위에서 어찌됐건 뭐 지난 총선에 대한 뭐 백서. 보고서도 이제 내놓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원인도 나왔잖아요. 청와대하고 친박 공천이 결국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것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문제였다면 수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대위가 제가 보기에는 역대 최약체 비대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 준비하는데도 좀 뭐 힘겨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 제대로 진상조사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최대 그 개파인 친박계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예. 결국은 그냥 덮고 가는 식으로 가는데 덮고 가서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친박계가 선호하는 누군가가 결국 당대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치고 자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내년 대선 국면에서 과연 지금 새누리당에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이냐. 그건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미루고 해서 급기야 녹취록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 국면까지 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골물대로 골마서 지금 터진 겁니다. 자 그러면 빨리 지금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생명이 지금 뭐 오락가락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총선 과정에서 후보들을 좀 뭐 교체하려고 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뭐 어느 정당이나 다 있고 어느 정권에서나 사실은 또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사실 여의도에 그것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공공연한 비밀인 네, 거죠. 네. 비밀이라고는 얘기하는데 다 알려진 그런 것인데 그것이 정말 실제 지면을 통해서 어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어떤 녹취록이 흘러나오게 되면서 예. 오픈됐을 때 그래서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됐을 때는 또 다른 사안으로 이제 변해버리는 거죠.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치 정화에 대한 이제 요구들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 이것이 관행이라고 해서 덮고 간다고 한다면 대중들의 불신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정당으로서는 억울한 측면들 어떤 면에서 이제 관행이 있었던 측면을 하더라도 대중들에게 직접 전달됐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 도려내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지금 그 상황을
맞이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런 갈등들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뭐 분당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비박들 같은 경우에는 친박이 주류로서 위상을 계속 가져간다. 전당대회에서 당권도 획득하고 주류로서 위상을 계속 가져간다고 한다면 비박계의 이탈 흐름들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당권에서 비박계에서 당권을 만약에 쥐게 된다 할 경우에는 그런 원심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뭐 만약에 그 상황에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 친박들, 이른바 진박 세력들을 가지고 탈당할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비박이 당권을 지게 되면 어떤 분당 가능성은 줄어들고 이 상황에서 친박이 가져가게 된다면 비박들의 분당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구조적으로 이제 그렇게 현재 상황은 어쨌든 서청원 의원의 불출마 설모로 그렇죠. 비박계 쪽에 좀 무게 중심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분화, 분당 이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희 의원님? 저는 이 개파 갈등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대권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참 계속될 거고 단지 개파의 대립 구도가 좀 대선 후보로 단계가면 약간 주체가 좀 달라지죠. 그런 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녹취록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번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도 뭐 공천 개입이 윗선에서 하는 것들은 있었는데 왜 상황이 달라져서 지금 논란이 되느냐. 일단 과거에는 제왕적 총재가 있던 시절에는 제왕적 총재 그리고 대통령이 총재를 겸임하던 시절은 어느 정도 개입을 했어요. 또 개입해도 그래도 개입해도 그때는 총재의 권한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를 못 삼았는데 지금은 당내 민주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도 하나는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논란으로 그치고 음모론 기아 아니냐 논쟁하다 끝났는데 지금 녹취록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 두 측면의 변화 때문에 계속 무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요번에 이렇게 보면서 여야를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이 여당은 지금 계속 내부 싸움을 계속 아주 치열하게 전쟁처럼 치르고 있는데 야당은 이미 갈라졌잖아요. 갈라져서 이 사드 문제 갖고 야당은 외부와의 싸움 또는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사드 문제 갖고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좀 친박과 비박의 일종의 전쟁 같은 게 벌어지는데 그것 중에 역시 집안 싸움이 외부와의 이런 경쟁 싸움 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나쁘게 오는구나 영향이 이런 거를 실감하게 됩니다. 사실 뭐 야당은 지난해 이맘때쯤 참 치열하게 이 자리에서 논쟁을 많이 했는데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이제 뭐 전직 두 분 대통령인데 대선 국면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싸웠을 때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 상황이 재판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개파 싸움은 나쁜 거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존재감, 국민들이 인식하는 새누리당이 그래도 저렇게 나쁜 것으로 싸우지만 새누리당이라는 존재감이 있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결국은 야당한테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가서 야당에서 또 이런 분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더 야당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 너무 조용해서 좀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사실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놓고 이른바 개나 소나 뭐 다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이 당장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박 사무총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대표께서 우리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를 두고 한 막말은 귀를 의심케 하는 아연실색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고약하고 그 농담의 수준이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분의 정치적 상식과 수준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권이라 할지라도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상대당 후보들을 격려하고 축하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 후보들의 인격과 품위를 송두리째 모욕하고 폄훼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정치인의 금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명재 사무총장 농담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약한 말이다. 정치인의 도를 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평훈 의원님. 너무 조용해서 탈이 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조용한 것이 좀 두려웠겠죠. 그래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저는 구타 유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더민주가 요새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드 논란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뭐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보력이 오히려 지금 보면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당내에서 아마 굉장히 그 뭐 좀 여러 가지 여론들이 좀 빗발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니 저 대표가 조용히 계시면 원내대표라도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히 있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그 약간 강박관념에 좀 이제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럴 시간에 사실은 더 연구를 하셔야죠. 그리고 박정원 원내대표처럼 뭐 최대한 정보력을 활용을 해서 네. 새로 모아서 뭔가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또 문제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 네. 그런 것들을 좀 방안을 좀 찾아내는 것이 네. 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조용하다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이제 공식 밝히면서 이제 3파전 양상으로 치닫는 분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제 흥행 구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은 두 사람 추미애, 송영길 의원 두 사람만은 해서 이제 흥행 실패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 고심이 흥행을 좀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주변 사람들이 고심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아마 권유했을 거고 출마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약간 그 전보다 관심은 아마 두 사람 하던 것보다 높아지겠죠. 그래서 네. 우상호 의원 같은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흥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해서 왜 당신들은 나와봐야 빅매치가 이제 불발됐으니까 당신들도 해봐야 마이너 리그 아니냐라는 걸 아마 표현하려고 아마 짐승을 비유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보면 저도 보면은 짐승 비유를 평소에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한 원내대표가 상대당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점, 또 요즘에 그 짐승 발언 다른 또 논란이 네, 굉장히 요즘 되고 동물 발언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는 상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목을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유감 표명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오히려 이제 자기 당의 이 매치를 이제 마이너 리그가 아니라 좀 급을 높이는 대결로 만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이 시점에서 왜 나왔을까요? 일단은 이제 개인적인 측면이 가장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뭐 경기도 교육감을 하고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국민의당 상당 때 어쪽으로 가느냐 이런 좀 주목도 받고 그러면 혁신위원장 이제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받고요 했는데 어떤 그 지난번 총선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서 네. 사실 정치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장기간 상실되는 측면이 발생해 버렸어요.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기회를 활용해서 본인도 일단은 어쨌든 유력 정치인 위상을 이제 갖추고자 하는 측면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나오고 있는 후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본인이 어쨌든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전당대 전체를 좀 흥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뭐 그런 측면도 외부에서 이제 요구도 있었겠죠. 이제 네. 그런 것을 보는데 지금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이제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박과 비박 간의 경쟁 구도가 어쨌든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세력 대 세력 싸움의 모습이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주류와 비주류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주류의 큰 축이었던 국민의당으로 간 세력들, 호남 세력들이 사실은 비주류의 핵심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빠져버려서 경쟁 구도 자체가 이제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이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어쨌든 대선 주자, 유력 대선 주자가 돼 있는 문재인 대표와의 가까운 거리를 네.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네, 네. 혹자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친문 경쟁. 친문 대 친친문 대 친친문의 싸움이라. 그러니까 누가 더 가까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어쨌든 경쟁 구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중의 관심이 있으려면 선거 결과가 불확실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투명 모호해야. 예, 그런데 지금 그 경쟁 구도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관심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관심은 돼버렸다. 과연 이제 볼 수 있겠죠.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문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한 교감하에 저는 이번에 출마를 선언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도 뭐 여러 가지 자기 계산을 했을 것이고요. 의사타진을 당연히 하고 나왔을 것이다. 추미애 의원하고 그 송영길 의원의 낮은 지지율 그것만 보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도 추미애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에 비해서는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훨씬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이념적인 색깔도 색깔이지만 정치성도 그렇고 그리고 대중적인 어찌됐건 인지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는 내년 대선 국면에서 누가 대선 주자가 되든 간에 그 네. 대선 주자와 사실상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뛸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게 볼 때 그 조합도 생각을 하는 거죠. 문재인과 추미애, 문재인과 송영길, 문재인과 김상곤. 어느 게 가장 그림이 좋으냐.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과 김상곤 아닌가요? 이미 호흡을 한번 맞춰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세진 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그 큰 그림 하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네. 가장 큰 약점이 현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에 가보면 현역 대 비현역, 소위 말해서 지역위원장이죠.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지역위원장들은 사실은 현역들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정당 생활인데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좀 해달라. 문재인 대표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전대가 흥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정통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차기 대권 주자를 만드는 데서 당 대표로서의 권위와 위상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2명이 하는 것보다 3명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네. 그래도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이 아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이고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이후에 손학규 전 고문이 복귀할 거다. 정계 복귀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종걸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저는 정계 복귀를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예. 뭐 대략 제가 볼 때는 이번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그쯤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당대회까지는 이런 아직 그 현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켜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무래도 이제 손 대표께서는 뭐 대통령 선거라는 이제 그런 중대사 우리 1년 반밖에 안 남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반드시 집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 하나의 자산으로서 참여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국민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김 본부장님, 손학규 전 고문의 전당대회 전후를 통한 정계 복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흥행 요소, 야권 흥행 요소가 될까요? 네. 일단 손학규 전 대표는 네. 반드시 정계 복귀할 거로 제가 예상을 하고요. 그전에도 보니까 한 2년여 집거하고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더라고요. 춘천에 갔다가. 근데 이번도 지금 2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거의 밥이 무르익을 정도가 됐고. 그래서 본인이 그거였는데 최근에 그 징후를 알 수 있는 게 최근에 소위 손사모들이 찾아가서 그 갔더니 내가 이제 하산하겠다. 그리고 서울로 갈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를 거의 내비쳐서 이미 뭐 일부 언론에는 곧 복귀하겠다 선언했다 나왔는데 네. 우리 선언한 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김종인 대표 만났을 때도 서울 올라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은 8월 27일 전당대회 전후가 될 거로 보이고 역시 네. 그 정치인은 명분과 타이밍이거든요.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데 아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나 이렇게 역할을 하겠다 하는 새 그릇 지난번에 넣었는데 그래서 하고 근데 어느 길로 갈 거냐 그러면 복귀하면서 네. 국민의당하고 손잡느냐 그렇다면 더민주에 남느냐 또 다른 길로 가느냐 하는 고민을 할 거로 보입니다. 탈당을 또 해야 되느냐만은 또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전히 야권에서 손 전 대표의 뭐 필요성, 이제 정책 필요성을 이제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고, 의회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른바 이제 손학규 개파가 사실은 뭐 이제 10명 이상, 네. 뭐 어떤 이번에 진출을 또는 했죠. 20명 가까이 이제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본인이 이제 정계 복귀를 다시 했을 경우에 어쨌든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걸 다시 번복해야 된다는 이제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을 과연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필요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하신 명분을 만들어내냐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복귀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명확한 어쨌든 명분이 잡히게 된다면 수월하게 아마 진작에 들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권에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대권에서 이제 중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지금 중도 이미지 보면은 안철수 대표도 있고 또 야권에 이제 박원순 또는 이제 김부겸 이제 이런 인물들이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야권의 다른 중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주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빠르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 내에서는 지금 나오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비교적 주목을 여전히 받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중도 측에서 또 관심을 그렇죠. 갖거든요.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율을 빠르게 올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과연 극복할 수 어떻게 있겠느냐.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반기문 사무총장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서 지난번 감사했다. 1월 뵙겠다. 계속 지도 편단을 부탁한다. 듣기에 따라 여러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출마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인증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증샷이다. 예,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지금 JP 쪽에서 먼저 움직이든 아니면 반기문 사무총장 쪽에서 먼저 움직이든 계속 지금 이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은 외국 가가지고 그냥 계속 계시기만 하시면 이런 사안이라도 없으면 조금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지금 굉장히 고도의 지금 선문답을 하면서 지금 대권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권 대망론에 불을 지피는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내년에 1월부터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포석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구도가 이제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조만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